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맡겨진 소녀, 영화로도 만들어진 클레어 키건의 소설입니다. 저와 취향이 통하는 게스트가 추천해준 책이어서 찾아봤는데 소설이 꽤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은 100페이지가 채 안 되는 얇은 소설이에요. 소설의 내용도 여름방학, 한 두세 달 정도 여름방학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2시간짜리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981년 아일랜드 시골입니다. 술주정뱅이에 도박을 하는 아빠, 그리고 가난한 살림과 아이들에 치여서 감정이 메말라 버린 엄마, 그 사이에서 어중간한 가운데로 태어난 어린 소녀, 한 7, 8살 정도 됐을까요? 그 소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5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가난한 부부는 이 딸을 몇 달 동안 먼 친척 집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클로너 거래소의 첫 미사를 마친 다음 아빠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대신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을 향해 웩스퍼드 깊숙이 차를 달린다. 낯선 곳에 가 있게 되는 이 아이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킨셀라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집은 어떨까 궁금하다. 키 큰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가짜서 아직 따뜻한 우유를 마시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가능성은 훨씬 낮지만 앞치마를 입은 여자가 프라이팬에 팬케이크 반죽을 부으며 한 장 더 먹고 싶은지 묻는 장면도 그려진다. 엄마가 가끔 기분이 좋을 때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남편도 키가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저씨는 나를 트랙터에 태우고 시내로 가서 레모네이드와 감자칩을 사주겠지. 아니면 나더러 헛간을 청소하고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돼지풀과 소루쟁이를 뽑으라고 시킬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걸 보고 나는 50펜스 동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 손수건일 거다. 두 사람의 집은 낡은 농장 가옥일까 아니면 새로 지은 단층집일까? 화장실은 밖에 있을까 아니면 변기도 있고 수돗물도 나오는 실내 화장실일까 궁금하다. 나는 캄캄한 침실에서 다른 여자애들이랑 같이 누워 아침이 오면 2번 다시 꺼내지 않을 이야기를 나누는 내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도착한 킨셀라 아주머니 집. 아주머니가 밖으로 나오면서 남자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키는 우리 엄마보다 크고 머리카락은 엄마랑 똑같은 까만색이지만 헬멧처럼 짧게 잘랐다.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나를 밖으로 꺼내서 입을 맞춘다. 입맞춤을 받은 내 얼굴이 아주머니의 얼굴과 맞닿은 채 뜨거워진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자기 엄지를 핥더니 내 얼굴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준다. 엄마의 엄지보다 부드러운 손가락이 뭔지 모를 것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느낌이 든다. 아주머니가 내 옷을 보자 나도 아주머니의 눈을 통해 내 얇은 면 원피스와 먼지투성이 샌들을 본다. 우리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흐른다. 들어가자 아가. 아주머니가 나를 안으로 이끈다. 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지만 부엌은 뜨겁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길쭉한 물잔에 꽂힌 길쭉한 프랑스 국화는 물잔만큼이나 고요하다. 어디에도 아예 흔적은 없다. 주전자가 부글부글 끓으며 김을 피워 올리자 철제의 뚜껑이 달각거린다. 창틀에서 까만색과 흰색이 섞인 고양이가 얼핏 움직인다. 딱딱하고 깨끗한 바닥 타일 위로 길게 뻗은 아주머니의 그림자가 내 의자에 닿을락 말락한다. 킨셀라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접시를 여러 장 꺼내더니 서랍을 열고 포크와 나이프, 찻숟가락을 꺼낸다. 그런 다음 비트 피클병의 뚜껑을 열고 작은 서빙 포트로 꺼내 접시에 담고서 샌드위치 스프레드와 샐러드 크림을 꺼낸다. 아빠가 유심히 지켜본다. 잘게 썬 토마토와 양파가 큰 그릇에 담겨 있고 신선한 빵 한 덩이와 붉은 채도 치즈도 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발췌했냐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잘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뭔가 잘 정갈된 느낌 있는 그런 집에 가서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식탁 앞에 앉자 아빠가 비트 피클로 손을 뻗어서
서빙 포크 대신 자기 포크로 접시에 담는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놓인 것을 자를 때를 빼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정적이 흐른다. 이제 아빠는 나도 데려다 주었고 배도 채웠으니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 아빠는 어디에서든 뭘 먹고 나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엄마와는 다르다. 엄마는 할 일이 산더미다. 우리들 버터 만들기, 저녁 식사, 씻기고 깨워서 성당이나 학교에 갈 채비시키기, 송아지 이유식 먹이기, 밭을 갈고 일꾼 부르기, 돈 아껴 쓰기, 알람 맞추기. 하지만 이 집은 다르다. 여기에는 여유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 어쩌면 여윳돈도 있을지 모른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아빠가 말한다. 나는 아빠가 후진시킨 차가 진입로로 나간 다음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아빠는 왜 제대로 된 작불린서도 없이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는 말도 없이 떠났을까? 뭐 불편한 거 있니 얘야? 아주머니가 묻는다. 나는 아주머니가 무슨 말이든 하기를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아주머니는 그러는 대신 식탁을 치운 다음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더니 햇빛을 받으며 창가에 서서 수돗물을 틀고 칼날을 씻는다. 자, 얘야, 아주머니가 말한다. 모욕할 시간이 지난 것 같구나. 손 들어보렴. 아주머니가 말하고는 내 원피스를 벗긴다. 들어가 봐. 아주머니가 말한다.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몸을 깊이 담그고 모욕하는 건 처음이다. 엄마는 우리를 모욕시킬 때 물을 최대한 적게 쓰고 가끔은 같은 물로 씻길 때도 있다. 잠시 후 나는 뒤로 누워서 증기 사이로 내 발을 문질러 씻기는 아주머니를 본다. 손톱 밑에 떼는 족집게로 빼낸다. 아주머니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샴푸를 짜서 내 머리카락에 칠하고 거품을 낸 다음 물로 헹궈낸다. 그러고 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천으로 온몸에 비누칠을 한다. 아주머니의 손은 엄마 손 같은데 거기엔 또 다른 것.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것도 있다. 나랑 우물에 가보자. 아주머니가 말한다. 지금요? 지금은 안 되니? 이거 비밀이에요? 이 집에 비밀은 없어. 비밀이 있는 곳에는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야. 우린 부끄러운 일 같은 거 없어도 돼. 알겠어요. 나는 울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한다. 아주머니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른다. 넌 너무 어려서 아직 모를 뿐이야. 우린 곧 목책 중간의 사다리를 넘어 풀숲 사이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많고 바싹 마른 길을 따라간다. 흰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길쭉한 밭을 따라 길이 구불구불 이어진다. 마침내 작은 철문에 도착한다. 넓은 돌계단을 내려가면 까만 물이 찰랑거리는 우물이다. 맛보렴. 아주머니가 말한다. 물은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다. 아빠가 떠난 맛,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 아빠가 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맛이다. 나는 물을 6잔이나 마시면서 부끄러운 일도 비밀도 없는 이곳이 당분간 내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새로운 곳에서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겪어본 적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깬다. 킨셀라 아주머니는 나중에 침대 시트를 벗길 때에야 알아차린다. 세상에. 그러나 아주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트리스가 낡아서 말이야. 이렇게 습기가 차지 뭐니? 항상 이런다니까. 널 여기에다가 재우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매트리스를 세제와 뜨거운 물로 문질러 씻은 다음 그대로 두고 햇볕에 말린다. 나는 종일 아주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한다. 아주머니는 플러그를 꽂는 크고 하얀 기계를 보여준다. 아주머니가 상하기 쉬운 겉들이라고 부르는 식품들을 몇 달이나 넣어놔도 썩지 않는 냉동고다. 나중에 아저씨가 돌아와서 나를 찾는다. 꼬맹이 거기 있니? 아저씨가 부른다. 달릴 수 있어? 발이 빠르냐고 아저씨가 말한다. 그래, 저기 진인도 끝에 있는 함까지 달려갔다 오너라. 우편함 저기 가면 보일 거야. 최대한 빨리 달리는 거다. 나는 곧장 출발해서 진인도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가 우편함을 찾아 편지를 꺼내서 달려 돌아온다. 킨셀라 아저씨가 손목시계를 보고 있다. 나쁘지 않군. 처음 치고는 말이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킨셀라 아저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을 때
아주머니가 레인지 앞에 앉더니 이제 피부 관리를 할 거라고 말한다. 아주머니는 찬장에서 비스킷 모양의 위타픽스 시리얼 상자를 꺼내더니 그릇에 놓고 우유를 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든 채로 하나 먹는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위타박스를 하나 주고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른 나무 껍질에서 날듯한 맛이 약간 나지만 난 신경 쓰지 않는다. 아주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기쁘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뉴스를 보는 내내 나를 무릎에 앉히고 내 발을 느긋하게 어루만진다. 나중에 아주머니가 잠들기 전 나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핀으로 내 귀지를 파준다. 엄마가 귀 청소 안 해주니? 엄마한테 항상 시간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런 다음 아주머니가 머리빗을 꺼내어 내 머리칼을 빗고 숨지겨 100까지 세는 소리가 들리더니 입고 빗줄을 멈추고는 느슨하게 따아준다. 그날 밤 나는 금방 잠들고 잠에서 깼을 때 예전에 겪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이 편안함이 끝나기를 계속 기다리지만 하루하루가 그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 킨셀라 아주머니와 나는 해야 할 일들을 큰 소리로 쭉 읊은 다음 일을 한다. 우리는 루바브를 뽑고 타르트를 만들고 굽돌이에 페인트를 칠하고 온스 탱크 벽장에서 침구를 전부 꺼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깨끗하게 빨아 말린 옷을 전부 걷고 스콘을 만들고 욕조를 문질러 닦고 계단을 쓸고 가구에 광을 내고 양파를 끓여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를 용기에 담아 냉동고에 넣고 꽃밭에서 잡초를 뽑고 해가 지면 여기저기 물을 준다. 그러고 나면 저녁 식사와 밭을 가로질러 우물까지 걸어가는 일만 남는다. 매일 저녁 9시 뉴스에 맞춰서 텔레비전이 켜지고 일기예보가 끝나면 나는 이제 잘 시간이라는 말을 듣는다. 어느 날 오후 킨셀라 아저씨가 마당에서 들어와 손을 씻고 닦은 다음 전에 없던 눈빛으로 나를 본다. 너한테 옷을 사입힐 때가 지난 것 같구나 얘야. 깨끗하고 단정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잖아 에드나. 아저씨가 한숨을 쉰다.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와. 다 같이 고리에 다녀와야겠어. 시내는 길이 널찍하고 사람이 붐빈다. 가게 앞에 각종 물건들이 햇빛을 받으며 잔뜩 걸려있다. 비치볼과 풍선 인형이 가득 든 비닐 그물이 있다. 속이 다 비추는 돌고래는 차가운 바람에 덜덜 떠는 것 같다. 우리는 옷을 파는 위층으로 올라간다. 아주머니가 면 원피스와 팬티와 바지, 상의를 몇 벌 고른 다음 입어보라며 커튼 뒤로 데리고 들어간다. 얘 키가 꽤 크네요. 점원이 말한다. 우리 집안은 다 커요. 엄마를 쏙 빼닮았군요. 이제 보니 알겠어요. 점원이 연보라색이 제일 잘 맞고 어울린다고 하자 킨셀라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친다. 아주머니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아주머니가 입었던 것과 무척 비슷한 반팔 날련 블라우스와 짙은 파란색 바지, 앞쪽에 버클과 끈이 달린 에나멜 가죽 구두, 팬티,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양말도 사준다. 예쁘게 입으렴. 점원이 말한다. 엄마가 정말 잘해주시는구나. 자동차로 돌아가기 전 킨셀라 아주머니가 나를 사탕 가게에 데려가서는 마음껏 사라고 한다. 나는 아저씨에게서 받은 1파운드 지폐를 가지고 천천히 고른 다음 잔돈을 돌려받는다. 나는 아저씨에게 초코 아이스를, 아주머니에게는 플레이크 초코바를 주고 뒷좌석에 누워서 딱딱한 껌을 씹으며 차가 덜컹거릴 때 껌이 잘못 넘어가서 숨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나는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잔돈 소리, 자동차와 두 사람의 대화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 소리,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앞좌석에서 나누는 동강난 소식들의 귀를 기울인다. 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다른 차가 서 있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지만 마이클이 죽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와서 무덤 파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갈 만한 곳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혼자 남겨둘 수는 없지. 그러니 준비하고 같이 가자.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새 원피스로 갈아입고 발목 양말과 구두를 신는다. 초상집에 가본 적 있니? 아주머니가 묻는다.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말해두는 게 좋겠구나.
관 속에 죽은 이가 누워있고 사람이 많을 텐데 몇 명은 너무 많이 마셨을 거야. 그 집에 도착하니 남자 몇 명이 낮은 담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환한 부엌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레드 레모네이드와 화이트 레모네이드, 흑맥주가 담긴 커다란 병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중앙에 놓인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는 죽은 노인이 누워 있다. 나는 아저씨의 무릎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마시면서 비스킷통에 담긴 퀸 케이크를 먹고 죽은 남자를 보며 그가 눈을 뜨기를 바란다. 나는 킨셀라 아저씨의 무릎 위에서 점점 무거워지는 것만 같다. 아저씨에게 머리를 기대지만 너무 지루하다. 애가 영 불편한가 봐. 킨셀라 아주머니의 말소리가 들린다. 그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애드나. 난 이제 그만 가려고요. 집에 돌아갈 때 들러서 데려가면 어때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당신만 괜찮으면 그렇게 해줘요, 밀드러드. 아주머니가 말한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밀드러드 아주머니는 내가 겨우 따라잡을 만한 속도로 성큼성큼 걸어가고 모퉁이를 돌자마자 질문이 시작된다. 호기심에 통째로 잡아먹힌 사람 같다. 너한테 어느 방을 내주던 킨셀라 씨가 너한테 돈을 줬니? 얼마나? 아주머니가 밤에 술을 마시니? 아저씨는 사람들이 카드 놀이를 자주 하러 오니? 누가 왔었는데? 그 남자들은 뭐 때문에 자서 복권을 팔았어? 너 묵직이돈을 하니? 아주머니가 페스트리에 버터를 넣니? 마가린을 넣니? 걔는 어디서 자고? 냉동고는 꽉 찼어? 아주머니가 돈을 아끼니 펑펑 쓰니? 옷장에 아직도 그의 옷이 걸려 있어? 나는 모든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막힌다. 그의 옷이요? 그래, 개방에서 잔다고 했으니 당연히 알겠지. 못 봤니?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원래 아주머니가 갖고 있던 옷을 입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고리에 가서 다 새로 샀어요. 전 좋아요. 잘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겠지. 하긴 그동안은 주군의 옷을 입고 지냈으니. 네? 킨셀라 신의 아들 말이야. 몰랐니? 애가 그 집 늙은 사냥개를 따라서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니? 나는 계속 걸으면서 밀드러드 아주머니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만 그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사람들 말로는 존이 총을 꺼내서 개를 밭으로 끌고 갔지만 차마 못 쐈다지. 마음 약한 바보라니까. 너도 알겠지만 두 사람 다 하룻밤 만에 하얗게 샜지 뭐니? 무슨 뜻이에요? 머리카락 말이야. 아니면 뭐겠니? 나는 앉아야 할지 서 있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자리를 피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개가 짖고 대문이 열리더니 킨셀라 아저씨가 문틀 아래로 몸을 숙이며 들어온다. 금방 오셨네요. 우리도 이제 막 들어온 참인데. 집에 갈 준비 됐니 아가? 아저씨를 따라 나가서 차에 오르니 킨셀라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괜찮았니? 뭐 물어보지는 않던? 몇 가지 물어봤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뭘 물어보던데? 아주머니가 페스트리에 버터를 넣는지 마가린을 넣는지 물어봤어요. 냉동고가 꽉 찼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렇지. 다른 말은 안 했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하던데? 아주머니랑 아저씨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개를 따라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미사에 입고 간 옷이 그의 옷이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개가 일어나서 자동차 앞까지 우리를 마중 나온다. 나는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개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아주머니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잠옷 차림으로 내려온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신발을 벗기고 재킷을 입혀준다. 그 남자의 옷이라는 걸 이제 나도 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저씨가 약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더니 사포 한 장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새 구두 밑창을 문지른다. 자, 이제 구두 길들이러 가자. 벌써 길든 거 아니야? 어딜 데려가려고? 바닷가까지만 갈 거야, 아저씨가 말한다. 마당을 비추는 커다란 달이 진입로를 지나 저 멀리 거리까지 우리가 갈 길을 분필처럼 표시해준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저씨는 내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보폭을 줄인다. 나는 작은 주택에 사는 아주머니를 그 여자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하늘이 모든 것이 더 환해지는 느낌이다. 킨셀라 아저씨는 별뜻 없는 말을 몇 마디 하더니 늘 그렇듯 조용해지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흘러서 우리는 차를 세워두는 드넓은 모래밭에 도착한다. 거의 다 왔다 아가. 어느새 우리는 땅이 끝나는 캄캄한 정상에 서 있고 길쭉한 해변과 바다가 펼쳐진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밝은 빛이 깜빡인다. 나는 물러가는 파도를 향해 달리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자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친다. 킨셀라 아저씨가 나를 따라잡고 우리는 신발을 벗는다. 우리가 바닷가를 따라 걸으니 바다가 맨발 밑에 모래를 핥힌다. 중간중간 아저씨는 내가 달리도록 내버려 둔다.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아저씨가 말한다. 오늘 밤 너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에드나에게 나쁜 뜻은 없었어. 사람이 너무 좋거든. 에드나는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도 실망한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지. 하지만 가끔은 실망하고.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절대 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항상 거기에 있던 바다로 걸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아저씨가 바다에서 발견되는 말들에 대해서 누구를 믿으면 안 되는지 알아내려고 사람을 믿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간다. 달빛 속에서 사구를 내려왔던 길을 쉽게 찾아 따라간다. 사구 꼭대기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 하자 아저씨가 나를 말리며 직접 신겨준다. 보렴, 저기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됐구나. 내가 저 멀리 바다를 본다. 아까처럼 불빛 2개가 깜빡이고 있지만 또 하나가 두 불빛 사이에서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며 깜빡인다. 보이니? 아저씨가 말한다. 네, 내가 말한다. 저기 보여요. 바로 그때 아저씨가 2팔로 나를 감싸더니 내가 아저씨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는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수프를 덜어 빵을 찍은 다음 쪼개서 이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약간 후루룩거리며 먹는다. 우편물 올 시간이 지났지만 아저씨는 저녁 때까지 우유를 짠 다음 차규실을 쓸고 문질러 닦을 때까지 우편물을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는다.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아저씨가 호수로 장화를 씻으며 말한다. 나는 현관 앞 계단을 출발대 삼아 자세를 취한다. 첫날보다 19초 빨라졌네.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아저씨가 우편물을 받아들고 훑어보지만 오늘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농담을 하는 대신 잠시 행동을 멈춘다. 엄마 편지예요? 아저씨가 말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 주면서 읽으라고 하는 게 좋겠다. 아주머니가 똑바로 앉더니 편지를 뜯어서 읽는다. 그런 다음 편지를 내려놓았다가 집어들고 다시 읽는다. 남동생이 생겼구나. 그리고 월요일이 개학이래. 주말에 널 데려다 달라는구나. 옷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럼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본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가짜 부모랑 여기서 영영 살 수는 없잖아.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불을 빤히 보면서 울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래서 울음을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떠오른다.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
얼른 끝내고 싶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축축한 밭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들, 언덕들을 내다본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푸르러진 것 같다. 생각해보니 침대에 오줌을 싸고 뭔가 깨뜨릴까봐 걱정했던 그때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오늘 저녁에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언제든 안 될 이유야 없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데려다 주마 아가. 킨셀라 아주머니는 노란 비누와 세수수건, 머리빗을 준다. 물건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나는 우리가 함께한 나날을, 우리가 물건을 샀던 곳과 익다금 나누었던 대화를, 그리고 거의 항상 빛나고 있던 태양을 떠올린다. 바로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와 선다. 이웃집 아저씨다. 존 있어요? 잠시 후 킨셀라 아저씨가 현관문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주어포천이 송아지를 꺼내 일손이 필요하다는군. 차규실 뒷정리 좀 해주겠어? 최대한 빨리 올게. 아주머니가 모자 달린 방한용 재킷을 걸치고 차규실을 향해 마당을 내려간다. 나는 초조하게 앉아서 아주머니를 도우러 가야 할까 생각하지만 방해가 될 거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나는 화덕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식기실에서 흔들리는 촉촉한 빛을 본다. 아연 양동이가 반짝인다.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작은 철문까지 터벅터벅 걸어가 계단을 내려간다. 요즘 들어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나는 아주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양동이를 들고 몸을 숙여서 물에 뛰었다가 삼키게 했다가 가라앉힌다. 하지만 양동이를 들어 올리려고 남은 한 손을 마저 뻗었을 때 내 손과 똑같은 손이 물에서 불쑥 나오는 듯 하더니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긴다. 집에 돌아간 것은 그날 저녁도 다음날 저녁도 아니라 그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열이 없었지만 아주머니는 위층에서만 쉬도록 하고 레몬과 정향, 꿀을 넣은 따뜻한 음료와 아스피린을 가져다 주었다. 일요일이 되자 나는 일어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우리는 짐을 전부 다시 싼다. 저녁이 다가오자 우리는 식사를 하고 씻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우리는 파크 브리지를 지나고 낡은 학교가 서 있는 언덕을 넘어 우리 집 앞 도로를 향해서 계속 달린다. 진입로에 대문이 닫혀 있어서 킨셀라 아저씨가 차에서 내려 연다. 아저씨는 대문을 통과한 다음 다시 닫고 아주 천천히 우리 집을 향해 차를 몬다.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축축하고 차갑다. 엄마는 남동생을 안고 서서 나를 바라본다. 좀 컸구나. 언니들은 내가 잉글랜드에서 온 사촌이라 되는 것처럼 멀뚱히 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원피스랑 구두 버클을 만져본다. 엄마가 한 손으로 차를 따라주고 자리에 앉더니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가슴을 드러낸다. 엄마가 킨셀라 아저씨를 앞에 둔 채 그러는 것을 보고 나는 얼굴을 붉힌다. 내 얼굴이 빨개지자 엄마가 나를 한참 동안 의미심장하게 바라본다. 곧이어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 아빠가 모습을 드러내고 그릇장에 모자를 던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말썽은 안 부리던가요? 말썽이라고? 애가 아주 착하던데? 엄마가 아기에게 반대편 젖을 물리고 화제를 바꾼다. 뭐 새로운 소식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는 아주 잠잠해. 그때 내가 재채기를 하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코를 푼다. 지난 며칠 동안 누워 있었어. 오한이 좀 들었나 봐.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제대로 돌보질 못하시는군요. 본인도 아시잖아요. 킨셀라 아주머니는 구스베리 잼을 만들던 날처럼 불편해 보인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군. 킨셀라 아저씨가 말한다. 갈 길이 멀어서. 두 사람은 잠깐 가만히 서 있다가 엄마가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나를 맡아줘서 정말 친절하다고 말한다. 하나도 힘들 게 없었어. 정말 잘 지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맡겨도 돼. 아주머니가 말한다. 책 계속 열심히 읽어라. 아저씨가 나에게 말한다. 다음에 왔을 때는 습자 연습장에 금별을 받아서 아저씨한테 보여주는 거다. 그런 다음 아저씨가 내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아주머니가 나를 안아준다. 나는 두 사람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문이 닫히는 것을 느끼고 시동이 켜지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흠칫 놀란다.
킨셀라 아저씨는 여기 올 때보다 더 서두르는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차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말한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묻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랐다. 입을 다물기 딱 좋은 기회다. 자갈 뒷로에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새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나는 선 자세에서 곧장 출발하여 진입로를 달려 내려간다. 심장이 가슴속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전령이 된 것처럼 그것을 들고 신속하게 달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을 스친다. 벽지에 그려진 남자아이, 구스베리, 양동이가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던 그 순간, 길 잃은 어린 암소, 젖은 매트리스, 세 번째 빛. 나는 내 여름을, 지금을, 그리고 대체로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한다. 모퉁이를 돌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곳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대문 짐수를 돌려놓고 다시 잠그고 있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그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저씨의 품에 부딪힌다. 아저씨가 팔로 나를 안아든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나를 꼭 끌어안는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이 느껴지고 숨이 헐떡거리더니 심장과 호흡이 제각각 다르게 차분해진다.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난 것만 같은데 나무 사이로 느닷없이 돌풍이 불어 우리에게 크고 뚱뚱한 빗방울을 떨어뜨린다. 눈을 감으니 아저씨가 느껴진다. 차려입은 옷을 통해 전달되는 아저씨의 열기가 느껴진다. 내가 마침내 눈을 뜨고 아저씨의 어깨너머를 보자 아빠가 보인다. 나는 손을 놓으면 물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저씨를 꼭 붙든 채 아주머니가 목구멍 속으로 흐느끼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소리를 듣는다. 꼭 한 명이 아니라 2명 때문에 우는 것 같다. 나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뜬다. 킨셀라 아저씨의 어깨 너머 진입로를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저씨의 품에서 내려가서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주머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영화에서의 마지막 장면도 딱 이 모습과 똑같이 끝이 나죠. 다만 영화에서 소녀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코어트라고 하는 예쁜 이름이죠. 하지만 소설에서 소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킨셀라 부부는 사랑스럽게 이 아이를 그저 아가라고만 불렀으니까요. 그리고 이 글을 옮기니 허진 씨는 이 소설을 이렇게 아름다운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글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색채가 선명한 수차처럼 아름답다.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